세종은 정말 세종스럽게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이라는 분이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세종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려고 찾아봤더니 세종의 개혁에 대해 나온 책이 정말 수십 권이 넘는데 뭐 음악개혁, 법개혁, 뭐 개혁,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종의 모든 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사군육진 개척이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제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 뭐 세금제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하려면 리더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세종이 정말 즉위하자마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지막에 했던 큰 개혁이 바로 사군육진 개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군육진을 통해서 조선의 군사제도와 영토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육진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지도는 고려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의 모습, 한국의 모습은 세종이 만든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사군육진이라고 말합니다. 압록강 지역에 설치했던 군사 중심 지역이 사군, 두만강 지역에 설치했던 것이 육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좀 너무 스케일이 작지 않냐, 그 드넓은 만족을 판도 있는데 그 압록강, 두만강 유역 차지한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선의 군사제도와 국방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힘든 노력 끝에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국방개혁은요, 상대를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런 나라랑 싸울 건지 저런 나라랑 싸울 건지, 바다에서 싸울 건지 육지에 싸울 건지 정해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돼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적은 대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애들이었어요. 몽고나 이쪽에서는 저기 압록강 쪽으로 오고, 그때마다 여진족은 좀 힘이 약했지만 저 두만강 쪽에서 간도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그쪽을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본 왜군은 뭐냐? 이 왜구라는 거는 뭐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 우리를 괴롭히던 정말 뭐 원수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왜구가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긴 하는데 대부분의 왜구는 군사 침공이 아니라 그냥 강도, 그러니까 해적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 뭐 해적선 타고 있잖아요. 그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게 아니고요. 배에서 5명의 어부가 고기 잡고 있는데 나타나갖고 뭐 생선 털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어선이 고기를 잡다 보면 이 강도들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군인을 태우는데 이게 일개중대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궁수 1명, 2명이 타요. 이건 전쟁,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경찰 업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가 계속 쳐들어오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경찰 개념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고려말 14세기가 되니까 이때 이제 일본에서 엄청난 왜구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경인의 왜구라고 그러고 중국에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로 침략하게 되고, 14, 16세기의 왜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에 말했던 그 어선 터는 이런 그 뭐랄까 강도가 아니라 진짜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군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기 말레카 해협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영국배 이런 애들하고 만나서 막 전쟁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극심하게 침략을 하는 거죠. 이제는 도적대가 아니라 군대 개념으로 들어와서 서해안 따라서는 이제 강화도까지도 오고 동해안 쪽도 계속 침공해서 울산 뭐 이런 쪽에 들어와서 해안지대가 초토화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고려가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방에는 군대를 배치하고 남쪽은 경찰을 배치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애들하고 남쪽에서 왜구를 맞게 하는 식으로 군대가 이원화가 됩니다. 이원화가 되는데 이게 또 그냥 군대를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북쪽에는 말 타고 오는 기마민족이니까 육상전 전문 군대를 두고 빨간색 표시된 이 남부 지금 말하면 육도 지역에는 육군도 있지만 해군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구는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통 삼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쪽에는 엄청난 이제 해군 증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군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오면 수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군이 육군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배 만들어야 되죠. 해안에서 이게 뭐 배 타고 돌아다녀야 되죠. 훈련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남쪽의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군을 재건하는데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느라고 북쪽에는 그냥 간신히 이제 방어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둘로 나눠지면서 전략 전술에도 굉장한 차이가 나게 돼요. 유목기병들은 되게 말 타고 기습적인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갑옷을 안 입는 건 아닌데 도적이라든가 약탈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좀 경비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 할 때는 활을 쏴도요 화살촉이 달라요. 훈련법도 다르게 돼요. 우리도 기병으로 막아야 되고 치고 빠지는 애들을 뭐 요즘 경찰로 말하면 기동경찰이 막아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막는데 육지에서 상륙하면 또 이게 보병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뭐 유명한 일본도 이랬지만 사실 일본도만 쓰는 건 아니고 창도 쓰고 뭐도 쓰는 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갑옷도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왜구랑 싸울 때 어느 장군이 6발인가 7발을 맞췄는데 갑옷을 이게 막 먹겨버리고 있으니까 해도 부상은 좀 입었는데 안 죽고 덤비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훈련이나 전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육군과 수군이라는 것도 다르지만 이 왜구가 땅에 상륙했을 때 싸우는 방법도 크게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군 전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왜군에 특화된 군대와 북방의 이 기마민족에 특화된 군대가 완전히 이원화되게 되니까 우리의 국방력이 이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군사 재정이라든가 국방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세종이 처했던 이제 군사 개혁의 그 뭐랄까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군대를 갑자기 몇 배로 늘려놓으니 이걸 병력으로 메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바다는 왜구가 배를 타고 밤에 습격해 오니까 촘촘하게 배치해야 되잖아요. 촘촘하게 배치하려면 병력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해안선에다가 2명씩 촘촘하게 배치하면 왜구가 10명만 쳐들어와도 아무데나 다 쫓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100명씩 배치하면은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얘들이 빈 땅을 들어와서 치고 빠져요. 그러면 100명씩 촘촘하게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배를 갖고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배도 조그만 배고 빠른 배를 갖고 추격을 하면 한두 명 정도 조그만 소규모 도적 때는 잘 잡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되면 얘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큰 배를 두면 큰 배는 속도가 느려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는 말은 쉽지. 큰 배랑 작은 배랑 다 두면 되잖아요. 큰 배랑 작은 배랑 다 두면 비용은 얼마를 들고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냐고. 군인이 무한정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군 진지도 몇 계속 옮겨야 되고 백길도 찾아야 되고 루트도 찾아야 되고 배도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빠른 배는 없을까? 아니면 좀 크게 하더라도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아예 좀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효율성의 문제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 왜구를 격파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무기가 화포입니다. 최무선의 화포. 많은 분들이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뻥뻥 쏴갈겨서 터트린 줄 아는데 최무선이 만들었던 화포는 사실 초기 형태였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종이 보니까 병력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병력 부담을 줄이려면 군대의 전투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의 전투력을 올리는데 말탄 기병하고 싸우려면 기병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병 양성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왜구하고 싸우려면 백병전을 해야 돼요. 칼 들고 싸워야 돼. 칼 들고 백병전 하는 애 싸우려면 5살, 7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도 부담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을 높이려면 화기를 키우자. 그래서 최무선이 화포에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최무선 화포는 좀 이렇게 육지에서 쓰기도 좀 불편하고 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한 번에 발사할 때 화살이 2발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 4발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 대포를 또 많이 만들었더니 화약 양이 너무 많아요. 화약은 줄이고 위력은 세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러려면 대포를 개량해야겠죠.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진법도 연구해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합니다. 이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돈 문제가 생겨요. 군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화약 무기가 보통 비싼 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뭐 어떻게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받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추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군육진이 세종의 모든 개혁의 끝판왕이라고 한 게, 이 군사 문제는 세금 문제, 지방제도 문제, 관료제 문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비가 돼야 뭔가 이게 군대가 움직여서 뭔가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민사와 군사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수령이 군대 지휘관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군사령관 따로 두면 되잖아. 월급이 2배로 들잖아요. 그럼 세금도 2배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관이 가서 이게 수령을 했더니 전쟁을 잘 못해.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못해. 문무겸비하게 하면 되잖아요. 문무겸비가 쉽냐고요. 그래서 무관을 파견했더니, 무관들이 그런 건 잘하는데 무분들이 좀 아무래도 주먹이 앞서다 보니까 좀 거칠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문관한테 무술을 가르쳐서 문무겸비하는 게 나을까? 무관한테 좀 공부를 시키고 행정훈련을 시켜서 문무겸비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군세제도를 또 바꿔요. 과거 공부하던 애들을 군인으로 쓰는, 요즘 말로 하면 ROTC 같은 걸 만들어요. 아예 전문 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나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의 사관학교 ROTC 애들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쪽 거 만들어보고 저쪽 거 만들어보면서 끊임없이 정말 오랫동안 맹렬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한 여진 정벌 이제 군대 준비하는 게 세종 15년경부터인데, 사실 15년 만에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추진력에 어마어마한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사군육진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